1년에 13조 원? 떠날 테면 떠나라. 트럼프가 던진 협박에 날린 한 방. 그 순간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미국이 우리가 한국을 지켜준다며 돈을 요구할 때 한국은 조용히 세계 최강의 무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폴란드가 6조 원에 산 천무 미사일 28,500명을 45,000명이라 거짓말한 트럼프, 그리고 92%를 한국이 낸 평택 기지의 진실까지. 과연 누가 누구를 지켜주고 있을까요? 이제 그 답이 뒤바뀝니다. 여기서 잠깐. 보시기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예리한 비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욕만 아니면 구독자님의 생각은 소중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군사외교자문위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보좌관 출신이기도 하죠. 트럼프의 13조 원 발언을 듣고 그냥 넘길 수 없어서 직접 자료를 파헤쳐봤어요. 그 과정에서 발견한 놀라운 진실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올립니다. 2025년 어느 날 서울 한복판에 있는 전략연구소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스크린에는 CNN 생중계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다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발언을 했거든요. 나는 한국이 13조 원을 더 내게 만들었다.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는 그냥 웃어넘길 뻔했어요. 또 트럼프가 과장하는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어요. CNN, BBC, 그리고 일본의 NHK까지 모두 이 발언을 헤드라인으로 다루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백악관 기자들이 직접 확인 요청을 했다는 소식까지 들려왔죠. 이건 단순한 과장이 아니었어요. 트럼프는 의도적으로 한국을 머니머신이라고 표현하면서 다시 방위비 협상의 불을 지피려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료를 하나씩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우선 트럼프가 주장한 13조 원이라는 숫자부터 이상했거든요. 그는 바이든이 한국에 다시 공짜로 안보를 제공했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자료를 보니 전혀 달랐어요.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서도 방위비는 줄어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늘었죠. 2021년 1조 38억 원, 2023년 1조 404억 원, 2024년 예정분 1조 5192억 원. 어디가 무상인가요? 게다가 트럼프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전화 한 통으로 30억 달러를 벌었다. 이 발언은 백악관 기자들이 직접 확인 요청까지 했던 내용이에요. 하지만 가장 먼저 확인한 사실은 그 협상 당시 요구 금액이 100억 달러가 아니라 50억 달러였다는 거예요. 그조차도 당시 한국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발이 컸고 결국 합의된 금액은 약 13억 달러 선에서 조정되었어요. 트럼프는 자신이 더 많이 받아낸 것처럼 부풀린 셈이었죠. 그 순간 깨달았어요. 트럼프는 지금 한국을 통해 미국 내 반중 여론과 군수산업 로비를 동시에 자극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방식은 단순히 협박해서 돈을 뜯어내는 게 아니라 한국을 군사적으로 무력하게 보이게 만들어야 자신의 강경 외교가 정당화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아직 이재명이라는 인물의 등장을 과소평가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국은 그저 참기만 하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저 방위비를 올려주는 호구가 아니었어요. 이제는 세계 최고의 자주방위 전략을 구축해 가고 있는 새로운 게임의 설계자였던 거죠. 트럼프가 말하는 전화 협상은 사실상 일방적 통보였어요. 당시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그는 한국 측에 당장 내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했다고 해요. 심지어 하루 1억 달러씩 손해를 본다는 과장된 표현으로 압박을 가한 사례도 있었죠. 이러한 발언은 미국 국방부 내부에서도 현실과 거리가 먼 무리수라고 평가되었어요. 그렇다면 트럼프가 말하는 30억 달러는 어디에서 나온 수치일까요? 그는 실제로 50억 달러를 요구했고 협상은 결국 13억 달러 수준에서 마무리됐어요. 즉, 그는 협상에서 이긴 게 아니라 자신이 실패한 협상을 승리로 재포장한 것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한국이 이 불리한 흐름 속에서 보여준 대응이었어요. 단지 돈을 더 내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방위비 분담을 논하면서 동시에 자주방위라는 큰 그림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시기 한국은 현무사를 배치하고 국방과학연구소는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넘어서기 위한 연구에 박차를 가했어요. 당시 미국의 미사일 지침에 따라 500kg 이상은 금지됐지만 한국은 이를 비공식적으로 무력화시킬 기술을 완성 단계에 올려놓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무기 개발이 아니라 메시지였어요. 우리는 미국이 아니어도 우리 땅을 지킬 수 있다. 그런데 그 메시지를 가장 먼저 간파한 곳이 어디였는지 아세요?
바로 트럼프 행정부 내부의 국방부였어요. 펜타곤 내부에서는 이미 당시 한국이 미사일 지침을 벗어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 보고서가 수차례 작성되었고, 특히 현무사의 시험 발사 이후에는 한국은 사실상 미국의 통제를 벗어난 독립적 전략 국가라는 평가까지 나왔어요. 이것이 트럼프가 그토록 방위비를 강조하고 전화 한 통으로 30억을 요구하는 식의 쇼를 벌였던 배경이었어요. 그는 협상에서 지고 있었고 한국은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트럼프의 전화 협박은 돈을 뜯어냈다는 단기적 성과를 남겼을지 모르지만 그 전화로 인해 한국은 더 단단해졌고 더 독립적인 전략을 준비할 시간과 명분을 얻은 셈이었어요. 트럼프는 협상을 이긴 게 아니었어요. 그는 오히려 한국의 외교 전략을 더욱 성숙하게 만드는 데 기여한 꼴이 되었죠. 트럼프는 내각 석상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엔 주한미군 4만 5천 명이 주둔하고 있다. 너무 많은 비용을 우리가 부담하고 있다. 그 말이 전해졌을 때 귀를 의심했어요. 주한미군 4만 5천 명? 그 수치는 현실과 전혀 달랐거든요. 실제 주한미군은 약 2만 8,500명 수준이에요. 이는 펜타곤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수치이며 다국적 전략 분석 기관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되는 자료였어요. 트럼프의 머릿속에는 왜 4만 5천 명이라는 숫자가 박혀 있었을까요? 의도적인 착각일까요? 아니면 의도된 왜곡일까요? 이 수치를 정치적으로 부풀렸다고 확신했어요. 숫자는 그 자체로 무기가 될 수 있거든요. 병력 수치를 부풀리는 것은 과도한 희생이라는 정서적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정치적 수사였어요. 그는 독일도 거론했어요. 독일의 4만 5천 명, 실제는 5만 2천 명이다. 그곳에 도시 하나를 갖고 있는 셈이다. 우리에게 엄청난 손실이다. 그 말도 틀렸어요. 2020년 당시 독일 주둔 미군 수는 약 3만 5천 명에 불과했고 트럼프 본인은 같은 해에 독일 미군을 2만 5천 명으로 감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공통점을 포착했어요. 트럼프는 실제 병력보다 1만 명 이상 부풀리는 방식으로 협상 카드를 만든다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었어요. 문제는 이 방식이 미국 내에서 일시적으로는 통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 나라를 위해 저렇게 희생했는데 그들은 대체 뭘 해줬느냐? 이 프레임은 미국 정치권, 특히 중서부의 보수 유권자들에게 쉽게 먹혀들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달라요. 한국 국민은 실체 없는 주장에 더 민감하고 특히 숫자를 무기로 삼는 정치에 깊은 반감을 갖고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점에서 대응의 결을 달리했어요. 그는 숫자 싸움에 휘말리지 않았어요. 대신 주한미군은 단순히 우리를 지켜주기 위한 선의가 아니라 그들 전략의 일부라는 원칙을 꺼내들었어요. 이건 단순한 팩트가 아니라 전략적 철학의 선언이었어요. 주한미군은 단지 한국 방어선이 아닙니다. 그들은 인도태평양 전략, 대중견제, 일본과의 군사 연계, 괌의 중간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함께합니다. 즉, 미국이 전략적 목적을 갖고 주둔하고 있는 겁니다. 2022년 한미 군사포럼에서 한미군 전략가가 했던 발언이 기억났어요. 한국은 우리가 절대 일어서는 안 될 동맹입니다. 주한미군은 그들의 안보를 위한 것이자 우리의 전진기지입니다. 그러니 트럼프가 주장한 우리가 일방적으로 희생하고 있다는 말은 미국 내 국내 정치용으로는 통할지 몰라도 국제 전략적 시야로 보면 거짓이었어요. 게다가 트럼프는 그 수치를 언급하면서 떠날 수도 있다는 암시를 던졌어요. 이건 협박이었어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협박은 한국 내 전략 자립에 불을 붙이는 도화선이 되었어요. 그해 한국은 전략기동사단 개편, K방산 수출 170억 달러 돌파, 그리고 사이버작전 사령부의 AI 통합체계 구축 계획까지 발표했어요. 우리가 없으면 너희는 무너진다는 발언에 대해 한국은 우리가 있어야 너희 전략도 존재한다는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어요. 트럼프의 과장된 숫자 하나가 오히려 한국의 방어 의지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다는 걸요.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시작은 거짓 숫자에 대한 진짜 분노였어요. 트럼프가 전화 한 통에 30억 달러, 주한미군 4만 5천 명, 한국은 공짜로 안보를 얻고 있다며 마이크를 꽉 쥐고 소리를 높일 때 이재명 대통령은 단 한마디도 공개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정적이 흐르는 가운데 처음엔 의아했어요. 왜 반박하지 않는 걸까? 이 정도로 왜곡된 말이라면 즉시 정정 성명을 내는 게 정상 아닌가? 그 침묵은 마치 허용처럼 보였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 정부가 여전히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른바 강한 미국, 조심스러운 한국이라는 구도가 머릿속에 자동으로 떠올랐죠. 그런데 큰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 침묵은 전술적 침묵이었어요. 소리를 내지 않는 게 아니라 소리가 필요 없는 대응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후 한국형 정찰 위성과 미국 스페이스포스가 공동 실험하는 협력 프로젝트가 탄생했어요. 바로 여기에서 실용 외교는 말뿐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이건 실사구시의 외교였어요. 한국은 미국과의 방위비 협상에서 예산을 넘겨주는 대신 공동작 전정보 공유와 방산 기술 협력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균형 장치를 구축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타임즈 인터뷰에서 남긴 말이 기억났어요. 세계 최대 경제대국과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국민의 삶을 희생하면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건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을 최우선에 두는 정책 리더십의 선언이었어요. 트럼프가 말하길 나는 그들로 하여금 30억 달러를 더 내게 했다고 했어요.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다른 계산기를 꺼냈어요. 그 30억 달러로 무엇을 돌려받을 것인가? 무조건 내는 것이 아니라 등가 교환의 논리를 적용하겠다는 거였어요. 여기서 나온 정책이 바로 조건부 상호협력 전략이에요. 이 전략은 다음 세 가지 축으로 작동해요. 첫째, 지출은 안보 투자여야 해요. 단순 방위비가 아니라 한국 자체의 안보력 확장에 도움이 되는 구조일 것. 둘째, 기술은 공유되어야 해요. 기지에 미군이 들어와 있는 만큼 그에 따른 기술정보 운용 협력이 있어야 해요. 셋째, 주권은 간섭받지 않아야 해요. 군사행동이나 장비 배치에 있어 한국의 자율성과 사전 동의가 원칙이어야 해요. 실제로 이 전략 하에서 한국은 사드 보안 체계에 한국형 레이더를 통합하는 조건을 미국 측과 이끌어냈고 신형 고고도 정찰기의 공동운용 협정도 초안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한마디로 더 낼 수는 있지만 더 받아야 한다는 정당한 상호주의가 형성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전략 문건을 보며 깨달았어요. 이건 이미 새로운 시대의 동맹이었어요. 미국은 호의, 한국은 부담이라는 틀은 깨졌고 이제는 양국 모두가 이익을 추구하는 동등한 파트너십으로 전환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흐름의 중심에는 말수가 적지만 모든 걸 설계하는 리더 이재명 대통령이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침묵을 약점으로 보지 않아요. 그는 소리를 줄이는 대신 정책과 전략으로 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말은 국제사회 전체가 듣고 있었어요. 한때 주한미군을 대한민국을 지켜주는 존재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들은 동맹의 상징이었고 북쪽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최전선이라는 인식이 뿌리 깊었거든요. 하지만 점점 들려오는 정보들과 대통령의 발언들을 마주하며 묻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정말 그들이 오직 우리만을 위해 존재하는가? 이재명 대통령은 한 정치 토크쇼에 나와 정면으로 그 질문에 답했어요.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의 안보만을 위해 선의로 와 있는 건 아닙니다. 그 말은 전환점이 되었어요. 이제껏 당연하게 생각했던 전제가 실제로는 양국의 전략적 필요에 기반한 배치였다는 사실. 즉 주한미군은 한국 안보의 수혜자이기도 하지만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중국 봉쇄, 해양 방위라인 유지에 필수적인 존재라는 거였어요. 당시 국방부 자료를 다시 펼쳐보며 전 세계 미군 기지 중 가장 넓고 첨단화된 시설이 바로 경기도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라는 사실을 재확인했어요. 부지 면적 1390만이, 시설 투자 약 100억 달러, 한국 정부 부담 92% 이상. 이게 무엇을 말하나요? 한국은 단순한 기지 제공이 아니라 사실상 미국 전략기지의 건설 후원자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어줬고 우리가 운영비를 내고 있으며 그 구조 안에서 미국은 글로벌 작전을 조율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트럼프는 우리가 그들을 공짜로 지켜주고 있다고 말해요. 그 순간 단 하나의 사실만이 분명해졌어요. 주한미군은 우리가 필요해서 있는 것도 맞지만 미국이 더 필요해서 남아있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은 이 구조를 아주 명확하게 정리해냈어요. 한미는 상호 필요성이 있으며 그 필요성 위에서 협상은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주한미군을 원한다가 아니라 당신들도 주한미군이 있어야 한다는 대등한 전략적 시선이에요. 미국 대통령이 나서서 우리가 한국을 지켜주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는 건 낯설지 않은 일이었어요. 하지만 트럼프가 말한 순간 의문이 들었어요. 과연 누가 누구를 지켜주고 있는가? 평택 캠프 험프리스의 자료를 다시 열었어요. 단일 규모로는 세계 최대의 미군 기지. 그곳은 사실상 한국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전초기지예요. 총 투자 비용 100억 달러 중 약 92% 이상을 한국이 부담했다는 점은 거의 알려지지 않은 진실이에요. 한때 이걸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대한민국 세계 최강 동맹의 신뢰를 증명하다. 하지만 트럼프의 발언을 들은 후 그 자부심은 자괴감으로 바뀌었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한국에 엄청난 도시를 만들어줬고 이제 손해만 보고 있다. 그 말은 제가 알고 있는 현실과 너무 달랐어요. 진짜 도시를 만든 건 우리가 아닌가요? 제 세금이, 우리 부모님의 세금이, 그리고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이 그 기지에 콘크리트 바닥을 만들었고 그들의 전투지휘소와 병사 숙소를 마련해 준 것 아니던가요? 트럼프의 논리는 이랬어요. 너희는 공짜로 안전을 얻고 있고 우리는 손해만 본다. 하지만 현실은 우리는 돈을 내고 땅을 제공하고 심지어 입주도 허용했는데 왜 아직도 손님 취급을 받는가? 였어요. 이 질문은 단지 외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국민의 주권에 대한 질문이에요. 2023년 국방부는 기지 운영 투명화 지침을 발표했어요. 이전까지는 미군의 민간인 고용, 부대 유지 관리, 상업시설 사용 등 세부 항목에 대해 한국 측에서 명확히 알 수 없었던 부분이 많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기지 사용의 세부 항목까지 공개 요구가 가능해졌고 지자체와의 협의도 법제화되었어요. 이건 단순한 행정 개편이 아니었어요. 기지에 대해 공유 개념에서 권리 개념으로 전환된 결정적 변화였어요. 그리고 이 변화의 배경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이 있었어요. 우리는 미국에 의존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전략적으로 필요한 위치에 있는 국가이며 그 가치를 제대로 주장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 말은 굽히지 않겠다는 선언이기도 했고 굴복하지 않겠다는 경고이기도 했어요. 이 시점에서 미국 정치권의 반응을 유심히 살폈어요. 놀랍게도 트럼프의 13조 주장 이후 미 의회 내에서도 주한미군 비용의 상호 투명성에 대한 청문회 요청이 나왔던 거예요. 심지어 몇몇 민주당 의원은 한국은 이미 과도하게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며 방위비 구조의 재조정을 요구했어요. 트럼프가 아직도 돈을 더 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웃으며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이 기지 우리가 지었고 우리가 운영 중입니다. 당신이 정말 떠나고 싶다면 먼저 계약서를 다시 읽어보시죠. 그 말은 더 이상 위협이 아니에요. 그건 자신 있는 주권자의 목소리예요. 트럼프는 독일과 한국을 나란히 언급하며 또다시 전형적인 비교 프레임을 사용했어요. 독일의 4만 5천 명, 실제는 5만 2천 명이다. 도시 하나를 그들에게 줬고 우리에겐 엄청난 손실이다. 그는 의도적으로 독일과 한국을 하나의 저울에 올려놓고 자신의 주장에 무게를 싣기 위한 의도된 프레임 왜곡을 했어요. 하지만 국방 전문가로서 이 비교는 불공정이 아니라 무지한 비교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독일과 한국은 미군 주둔의 성격부터 전혀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선 독일은 냉전 시기부터 나토의 전초기지 역할을 해왔어요. 미군이 주둔하는 목적은 러시아 견제, 나토 통합작전, 유럽 내 병력 재배치의 중심 거점 확보였어요. 즉, 독일은 전략적 환승지였어요. 반면 한국은 전략적 최전방기지예요. 실제 전투가 발발할 수 있는 지역이며 실시간 작전 운용과 미사일 요격, 해상 통제, 지상군 기동이 모두 실전 배치되어 있어요. 그 구조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도 트럼프는 두 국가를 한 묶음으로 묶어 누가 더 부담하냐는 계산만을 들이밀어요. 그건 실상을 모르는 대중을 속이기 위한 가장 간단한 선동 전략이에요. 게다가 트럼프는 독일을 비난하던 입장을 또 뒤집었어요. 2020년 방위비를 제대로 내지 않으면 독일 주둔 미군을 줄이겠다고 했던 그가 불과 몇 달 뒤에는 그들은 훌륭한 동맹이며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말을 바꾼 거예요. 여기에 트럼프식 협상의 본질적인 약점이 있다고 봐요. 정책이 아니라 감정에 따른 거래, 그리고 상대 국가에 대한 이해 없이 일방적 요구만 하는 구조. 한국은 그 허점을 정확히 간파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이에 대해 조용히 그러나 명확하게 반응했어요. 우리는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 전략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대등한 협상 요구가 아니에요. 한국이 이제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서 대체 불가능한 존재라는 확신을 가진 것이고 그를 바탕으로 당당히 말을 꺼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날 저녁 뉴스를 보고 전율했어요. 떠날 테면 떠나라. 그건 준비되지 않은 감정의 폭발이 아니었어요. 그건 계산된 단어였고 오랜 침묵 끝에 날린 단 하나의 정치적 직격탄이었어요.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를 운운하며 협박을 반복하던 그때 한국의 대통령은 정색하며 선언했어요. 우리가 당신들을 붙잡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장면이 단순한 용기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이건 전략적 전환의 선언이었어요. 그동안 수십 년간 주한미군 철수는 한국 안보의 최대 리스크로 여겨졌어요. 하지만 이제 한국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시간을 활용해 준비해 왔기 때문이에요.
떠나라는 말 뒤에 숨겨진 진짜 메시지는 이랬어요. 우리는 이제 당신 없이도 충분히 지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한 문장으로 과거의 모든 전략 문서를 다시 보게 되었어요. 한국은 이미 다층적 자주방위 체계를 구성해 놓았거든요. KAMD 패트리어트 미사일 요격 성능에 준하는 탄도 요격 능력 확보, 킬 CHAIN 초정밀 타격 시스템과 고속 목표 식별 AI 체계, KMPR 대량 보복 체계, 적의 지휘부까지 무력화 가능한 전술 계획. 이 세 가지 축이 바로 한국형 삼축 체계, 즉 미군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독자 방어 구조의 핵심이에요. 게다가 이제는 드론, 사이버전, 인공위성까지. 한국의 국방은 더 이상 의존형이 아니라 융합형으로 진화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트럼프는 왜 여전히 떠난다는 말을 무기로 쓰고 있을까요? 이것을 심리전의 잔재라고 봤어요. 그는 여전히 한국이 1990년대의 한국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는 여전히 우리가 떠나면 너희는 무너진다는 도식이 유효하다고 믿어요. 그러나 지금의 한국은 이미 주한미군 철수 이후를 시뮬레이션하고 핵무기 보유 가능성까지 공론화할 수 있는 수준의 전략 독립국가예요. 그렇기에 이재명 대통령의 한마디는 단순한 도발이 아니었어요. 그건 미국에게도 전 세계에게도 더 이상 한국은 종속되지 않는다는 선언이자 실질적 협상 조건의 재설정이었어요. 이 발언이 갖는 파장을 세 가지로 요약했어요. 외교의 전환, 미국 중심 외교에서 자주 중심 외교로. 이제 우리는 요구할 수 있어요. 심리전의 종료, 떠나겠다는 협박이 통하던 시대는 끝났어요. 이제는 협박이 아니라 조율의 시대예요. 국내 여론의 확립, 과거 같았으면 안보 불안으로 흔들릴 여론이 이번에는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우리가 당당해야 한다며 동의했어요. 그날 이후 SNS에는 떠날 테면 떠나라가 트렌드에 올랐어요. 유튜브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편집한 짧은 영상이 조회수 수백만을 넘겼고 심지어 외국 언론들까지도 이 발언을 정면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CNN은 한국 대통령의 메시지는 놀라울 정도로 담백하고 단호했다고 했어요. NHK는 전례 없이 명확한 독립적 입장 표명이라고 평가했어요. 알자지라는 아시아에서 동맹의 질서가 재편되고 있다고 분석했어요. 이 모든 걸 지켜보며 한국의 전략이 더 이상 수동적이 아니라는 것을 절감했어요. 이제는 위협에 반응하는 나라가 아니라 자신의 판을 만들어가는 나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요. 떠날 테면 떠나라는 말 뒤에는 떠나도 흔들리지 않을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 이면엔 이미 준비된 한국형 무기 체계와 독립적 방위 기술력이 자리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국방과학연구소 내부에서 열린 비공개 발표회를 지켜보았어요. 주제는 천무 3형 시스템의 해외 수출형 개량이었어요. 단순한 로켓포가 아니에요. 이제는 AI 유도 기술이 적용된 다연장 정밀 타격 플랫폼, 즉 자율 연산 기반 전술 미사일 시스템이었어요.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날 회의의 분위기는 이런 메시지로 요약됐어요. 우리는 이제 미군이 아닌 스스로 억지력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천무는 단지 하나의 무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대한민국이 의존적 방어에서 자립적 반격으로 전환한 상징이에요. 사거리 300km 이상의 정밀 유도탄, 5분 내 재장전 및 이동 발사, GPS 교란 상황에서도 작동하는 유도 제어 시스템. 이 모든 것이 단독 작전 능력을 보여줘요. 그리고 이 시스템은 이미 세계로 팔려나가고 있어요. 2023년 폴란드와 6조 원 규모의 천무 체계 수출 계약 체결. 사우디아라비아, UAE, 루마니아, 에스토니아 등이 협상 라인에 올랐어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K방산의 대반격이었어요. 미국은 당황했어요. K방산이 단순한 보완제가 아니라 경쟁자이자 대안 세력으로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그 속도를 늦추지 않았어요. 그는 방산을 단순 무기 수출이 아닌 국가 생존을 위한 경제 전략 자산으로 명확히 규정했어요. 청와대 안보전략실 내부 문서에는 이런 문장이 명시되어 있었어요. K방산은 단순한 방위 산업이 아닌 지정학적 외교 카드로 진화 중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작동했어요. 폴란드와의 천무 수출은 단순 무기 거래가 아닌 미국, 유럽, 아시아 삼각 공급망 재조정의 기초 단위가 되었고 천무 체계는 나토 내부에서 미국산 HIMARS의 보완 혹은 대체 옵션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이 흐름을 기술 외교라고 불렀어요. 외교의 언어가 말이 아니라 무기와 알고리즘으로 대체되는 시대. 한국은 거기서 조용히 존재감을 넓혀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전략이 단기 수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K방산은 기술 이전과 공동 생산, 현지화까지 설계된 총체적 신뢰 패키지로 진화하고 있었어요. 트럼프가 했던 방식은 단순했어요.
우리 무기를 사면 방위비 더 내라. 하지만 한국은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우리 무기를 사면 그 무기를 운영할 기술과 체계도 함께 넘겨주겠습니다. 그건 단순한 상업적 경쟁을 넘어서 신뢰 기반 안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철학적 전략이었어요. 이 전략이야말로 트럼프식 강압 외교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확신해요. 왜냐하면 신뢰는 강요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재명 정부는 그걸 알고 있어요. 그는 외교적 협박을 말로 되받지 않고 기술과 성과로 되받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어요. 그 결과 미국은 이제 한국에게 떠나라는 말을 조심스럽게 꺼내야 해요. 왜냐하면 그 말을 진짜로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나라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오랫동안 한미동맹을 전제 조건 없는 믿음이라 여겼어요. 한국은 미국의 우산 속에서 안보를 보장받고 미국은 동아시아의 교두보를 확보한다. 수십 년 동안 이 불문율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 그 룰이 바뀌고 있어요. 동맹이란 이름 아래 일방적으로 돈을 요구하고 협박을 일삼는 관계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는 것. 대한민국은 더 이상 조건 없는 수용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동맹의 의무를 지키되 정당한 권리를 요구할 것입니다. 그 말은 단순한 수사학이 아니었어요. 한국은 2024년 분담금 총액 1조 5,192억 원을 책정하면서도 이 금액의 상호 전략 협력 항목을 별도 명시하도록 요구했어요. 그 항목에는 다음이 포함되었어요. 한국 방산 기업의 미군 군수망 참여, 정보자산 공동 활용권 보장, 기지, 인프라 공동 소유 개념 검토,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한 단계적 이행 로드맵. 이 모든 조치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요. 우리는 더 이상 지시를 따르는 동맹이 아니라 전략을 제안하는 파트너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를 외면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금의 한국은 군사, 기술, 정보, 외교 모든 영역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핵심축이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한국은 한미동맹 외에도 K방산과 기술력을 통해 다국적 신뢰 자산을 축적하고 있었어요. 나토 군수분과의 한국 제품 도입 논의,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에서 K방산 모델의 확장, UN 평화유지군 작전 장비의 표준화 절차 가동. 이건 동맹의 부속 국가가 아니라 세계 전략의 공동 설계자로 올라선다는 뜻이었어요. 트럼프의 13조 원 발언이 오히려 이 모든 구조를 역으로 가속화시켰다고 생각해요. 그 발언은 처음엔 굴욕이었지만 결국에는 한국에게 진짜 독립을 준비할 시간과 이유를 제공한 셈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떠날 테면 떠나라는 말에 흔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게 쉽게 떠날 수 있는 관계였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토록 오랜 시간 동맹을 위해 헌신했을까요? 이 질문은 미국을 불편하게 만들지 모르지만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질문이에요. 대한민국이 더 이상 답을 기다리는 쪽이 아니라 질문을 던지는 쪽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제 한미동맹을 새로운 시선으로 봐요. 동등성, 상호이익, 전략적 자율성, 기술 공유, 그리고 신뢰. 이 5가지가 없다면 그것은 더 이상 진짜 동맹이 아니에요. 2024년 봄 한국은 K동아시아 협력 전략 구상을 독자적으로 발표했어요. 이 구상은 미국 중심의 안보망이 아닌 한국 중심의 다자 균형 모델을 제시하고 있었어요. 핵심은 3가지였어요. 한국 아세안 방산 연합 구상 K방산 기술과 인적 인프라를 동남아와 공유해 미국, 중국 어느 쪽에도 종속되지 않는 제3의 축 형성. 한국 유럽 전략 연계 폴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와 군수기술 협력. 나토와 독립적인 동맹 외 안보 통로 확보. 미 협력 구조의 재설계 기존 추종 협력에서 선택 제한 구조로. 주도권을 한국이 갖는 전략 협의 구조 전환. 이걸 보고 놀라움을 넘어 경외로움에 가까운 감정을 느꼈어요. 한국이 드디어 자신만의 외교축을 세우고 새로운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 이 변화는 곧바로 반응을 불러왔어요. 미국은 이례적으로 국무부 아시아 담당 부차관보가 서울을 긴급 방문했고 일본 언론은 한국이 독자 외교로 방향을 틀고 있다며 공개 우려를 표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외교는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발언 직후 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전략산업 파트너십 체결, 호주와의 잠수함 공동개발, 인도와의 탄도 요격체계 공동연구 발표를 연달아 성사시켰어요. 그건 말 그대로 균형 외교의 시연이었어요. 이것이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고 확신했어요. 이건 한국이 더 이상 미국이 지켜주는 나라에서 미국과 함께 세계를 지키는 나라로 변모한 결정적 신호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균형 외교의 진짜 힘은 반미도 친중도 아닌 자주를 중심에 둔 선택 가능성 그 자체였어요.
트럼프가 아무리 관세를 말하고 방위비를 말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해도 이제는 한국이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대안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스스로를 조율할 수 있는 리더십이 있기 때문이에요. 외신의 제목 하나를 기억해요. 동아시아에서 미국은 더 이상 유일한 리더가 아니다. 그 자리를 조용히 한국이 채우고 있다. 그건 과장이 아니었어요. 그건 현실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현실을 매일 더 명확히 만들어가고 있어요. 트럼프의 13조 원, 그 건방진 협박은 결국 한국이 한미동맹의 룰을 다시 쓰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확신해요. 이제 그 동맹은 한국이 설계한 새로운 원칙 위에서 재탄생하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편 기다려주시면 정말 감사할게요. 지금까지 동감할 수 있는 이야기. 감동동감이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